1911년도 8월 20일 날 도난을 맞았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의 최초의 도난 사건이었었고, 이 도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유명세를 탔었던 작품이 이제 모나리자였었거든요. 우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 이제 소개를 시켜 놓았었는데 네 가지 방법을 우선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상학적인 그림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선 그 도상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그림에 무슨 내용이 그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사람들 자체가 문맹률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이제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중요했었는데 성서의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약속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의 품 안에 아기가 안겨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성모 마리아. 예수와 성모 마리아겠죠. 음,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표시를 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상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게 되면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콘이라는 것을 해석해 나가게 되면서 그림의 내용이 뭐겠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식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방법이라고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똑같은 풍경이긴 하지만은 전부 다 구도가 다르고 색감이 다르고 명암이라는 그 추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예전에 화가들도 똑같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어떠한 내용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조금 명암이라든지 구성의 차이를 두게 되면서 그림을 표현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보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보통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많이 보기는 해요. 작가의 일생에 연주어서 그림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고흐라는 화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빈센트 반 고라는 화가가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서 어떠한 순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감동이 밀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를 했었던 방법은 그 작품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매개로 벌어지게 되는 사건 사고를 바탕으로 그 작품을 이해해보는 방식이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왜 유명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빈치가 그려서이기도 하겠지만은 1911년도 8월 20일 날 도난을 맞았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의 최초의 도난 사건이었었고, 이 도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유명세를 탔었던 작품이 이제 모나리자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 다시 파리로 루브르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 작품을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랑스한테다가 뭔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모나리자한테다가 해코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그 작품을 훼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음, 최근 한 달 어, 전인가요?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케이크 테러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엉뚱하게 그 그림에 해코지를 하게 되면서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유명해진 작품이 모나리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작품을 이해해보는 방법.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방식은 제가 총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음, 적어 놓았던 상태이고요. 네네. 그리고 네, 우선 그렇습니다. 음, 좀 진짜. 어렵죠. 네. 저도 아무튼, 사실은 미술 전공이어가지고, 이렇게 네네. 가면은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에게 그냥 느껴봐.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그게 더 어려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그리고 와인도 이렇게 처음에 먹어볼 때 4단계 정도로 뭔가 단계가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감으로 즐긴다.
음. 하잖아요. 그래서 오감으로 즐기는 게 가장 이제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제 눈으로 즐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이제 색을 즐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경우에 참 재미있는 것이,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품종마다 색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색이 조금 진하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랏빛으로 어떤 것들은 정말 암흑처럼 짙은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와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밝은 색깔의 루비빛의 그런 색깔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레드 와인은 그렇게 색깔이 처음에 진했다가 세월이 점점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색깔이 되게 좀 엷어져요. 음. 오렌지 빛깔처럼 색깔이 쭉 엷어지게 되는데, 그에 반면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색깔이 되게 투명합니다. 어떤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한 연두빛과 같이 되게 맑은 색깔이 나오게 되거든요. 음. 근데 색깔이 처음에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화이트 와인은 색이 점점 진해져요. 그러면서 오렌지 빛깔로 좀 천천히 바뀌게 되는데, 한마디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시작하는 그 색깔은 다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오렌지 빛깔로 두 개의 와인은 색이 점점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와인을 즐길 때는 색을 보게 되면서, 아, 이 와인이 한 몇 년 정도가 지났겠구나. 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색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게 되면서 그 색의 변화를 처음에 느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향기를 맡는 겁니다. 음. 근데 향을 맡을 때에는 처음에는 그냥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고 난 다음에 잔을 흔들지 않고 처음에 향기를 맡아요. 음, 그렇게 향기를 맡게 되면은 원래 포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향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을 흔들어서, 이거 우리가 그냥 그 와인 하시는 분들은 스월링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소랑 마찰을 시키게 되면서 와인에 숨어있던 향들을 깨워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스월링을 시켜서 천천히 안에 있는 향들을 끄집어내게 되면서 와인이 오크통 안에서 만들어지고 숙성이 되게 되면서 얻게 되는 향미들이 있거든요. 그 향미들이 그 흔들었을 때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그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안에 넣게 되는데, 그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레드 와인은 좀 텁텁한 맛이 나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타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닌이란 성분이 얼마나 조금 나에게 있어서 퀄리티가 좋은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타닌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그냥 기분 좋으면 퀄리티 좋은 거, 음. 그냥 좀 기분 나쁘게 다가오면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닌이랑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텁텁한 맛과 당도와 산도, 그리고 그런 균형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정말 그런 맛의 균형감이 잡혔을 때 정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와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균형감이 얼마나 잘 잡혀져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꼴깍 삼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안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공기를 넣어가지고 호로록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기를 안에 넣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도 또 산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와인의 향이 변해요. 어. 네, 그래서 그렇게 공기를 빨아들였을 때 그 공기를 코로 하고 뱉게 되면은 비강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또 향이 좀 다릅니다. 어. 그래서 그 향을 한번 또 느껴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꼴깍 삼키시게 되는데, 꼴깍 삼키고 나서도 와인의 여윤이라고 할까요? 그 향미라든지 그런 진함이 계속 지속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인의 지속감, 그 피니시라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그 와인의 피니시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렇게 음. 입안에서 즐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은 그냥 농담처럼 이제 제안했었던 것이긴 한데 기록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마시게 되면 서로 잔을 땅 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그 잔소리를 듣게 되면서 또 기분이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잔을 마주치게 되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되고, 프랑스 실제로 잔을 이제 그 쨍하고 마주칠 때 눈을 보지 않으면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보게 되면서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여기는 쌍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배를 해요. 쌍떼라는 말이 이제 불어로 건강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음. 아파트 이름 중에 쌍떼빌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건강한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또 그런 그래서 뜻이구나. 네, 그런 음. 뜻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잔을 마주치게 되면서 음. 눈으로 그리고 귀로 한 번 더 이제 감상하게 되면서 마시게 되면은 와인을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